자, 안녕하세요. 추승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실질적 연구 방법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는데 암기했습니까? 자, 문제인식,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료 수집 방법은 당연히 자료 분석 전,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문헌연구법까지 있는데 이 문헌연구법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은 수치화, 계량화가 되기 때문에 주로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고,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인간의 내면, 심층적인 이해, 동기, 의도 그런 걸 파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해석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에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지법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학 수능 시험 문제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은 나중에 그 통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몇 등급 그리고 뭐 그 등수로는 나오지 않지만 등수도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질문지법이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 보기가 주어지면 그걸 체크를 해서 기계로 쫙 돌리면은 몇 번 선택 몇 명 했는지, 그래서 통계 처리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이 꼭 종이로 이렇게 물어보고 작성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로 뭐 물어보는 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클릭해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질문지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고 답하는 거는 질문지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맞대더라도, 면접법으로 이제 맞대면서 질문을 하더라도 구조화된 질문을 한다면 그것도 질문지법이라고 포함됩니다.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거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질문이 똑같잖아. 구조화된 질문을 한다. 표준화된 질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질문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법은 언제 사용을 하냐? 첫 번째, 조사 대상 규모가 매우 클 때 사용하죠. 그래서 매우 막 크기 때문에 통계 작성 시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면은 크다고 할 수 있냐? 100명이면 크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고 보기에 예시가 나오는데 인원이 100명 이상 이렇게 많으면은 좀 아리까리 뭐 하다 싶으면 질문지법이라고 단정 지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0명, 500명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거는 실험법이 될 수가 없죠. 면접법이 될 수가 없죠. 실험을 몇백 명으로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윤리적인 측면에 위배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험은 인구를 굉장히 많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죠. 면접을 막 몇백 명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법은 굉장히 조사 대상 규모가 클 때 통계로 이렇게 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아까 이야기했죠? 인구주택 총조사는 202호, 302호 묻는 게 질문이 다 똑같아. 그쵸? 그래서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할 때는 이제 구조화된 표준화된 자료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질문지법에 포함이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국민들의 정당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데 이 국민들은 5천만 명이잖아, 우리나라. 이 5천만 명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 물어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 대상자한테 다 조사를 한다면 전수조사가 되겠죠. 다 그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지. 정확하겠지, 그치?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천만 국민 중에 예를 들면 1000명만 뽑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전체를 추측해 본다는 거죠. 모집단을,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측해 본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야? 정확할 수가 없다.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 물어봐야 정확한데 일부만 뽑아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조사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지법은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돼? 그러면 잘 뽑아야 돼. 알겠습니까? 잘 뽑는 방법은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5천만 명 국민, 우리나라 국민을 전체 대상으로 이제 알고 싶은 그런 거죠. 질문지잖아. 그러면 모집단은 5천만 명 국민이 되겠죠. 근데 이 5천만 명 국민이 예를 들면 남자가 49%고 여자가 51%고 영남, 호남은 완전 정치 색깔이 틀리죠. 그치? 지지하는 정당이 틀리잖아. 그리고 충청은 20%, 각 지역별로. 서울은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뭐 치자.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20대가 20%, 뭐 예를 들면 30대가 25%, 40대가 18%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표본을 뽑는 작업을 표본을 추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천만 명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1000명한테만 물어보고 싶은 거야. 1000명한테만 질문지를 이제 돌리거나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남자는 어떻게 몇 명 해야 돼? 표본을 추출할 때. 그쵸? 모집단이 49%니까. 그러니까 이 표본은 모집단의 미니미야, 미니미. 알겠습니까? 그대로 작게 줄여야 돼.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러분들 모집단의 49%가 남자니까 1000명 중에는 남자가 490명이 돼야 되고 여자는 510명이 돼야겠죠. 그치? 5천만 명 국민 중에 영남 사람이 30%니까 뭐 1000명 중에서 300명은 영남 사람, 호남 사람은 250명, 25%니까. 충청은 20%니까 충청은 200명 이렇게. 20대는 뭐 200명. 그치? 20%니까 30대는 250명, 40대는 180명 이렇게 골고루 이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아주 잘 반영한 표본이 좋은 표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표본을 뽑아야 정확한 그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거죠.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 그 여론조사 할 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엉터리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전화를 뭐 했는데 전화부하고 자동차 등록부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1930년도에 자동차하고 전화기를 갖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부자들이잖아. 부자들한테만 물어본 그런 경우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완전히 빗나갔다. 근데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역별로, 연령별로 골고루 인원수는 적었지만 아주 정확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여러분들 이 질문지를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고 자료를 분석할 때 통계로 다 나와. 그쵸? 몇 번 선택한 사람 몇 명, 몇 번 선택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용이하고 분석 기준이 매우 명백하고 클리어하다. 단점은 뭡니까? 응답률이 낮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막 공부하고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막 누가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냐 그러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죠. 귀찮으니까 싫어. 싫다는 말도 안 하지. 그냥 끊어버리죠. 그치? 그리고 그 책의 뒤에 우편으로 뭐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경로 이런 거 우편으로 물어보면은 우편으로 막 보냅니까? 회수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응답률이 낮고 회수율이 낮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표성이 정확하지는 않겠죠. 모집단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지. 어느 정도 부정확한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지를 돌리면
곤란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제약이 있다. 문맹자에게 실시 곤란하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또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문항의 적절성. 문제를 잘 물어봐야 돼. 그리고 보기도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 한번 선생님하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문항의 적절성. 그래서 친환경적인 4대강 사업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잘못됐어? 그렇죠. 친환경적인 4대강 사업. 그러면은 왠지 좋아 보이잖아. 객관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친환경적이다 그런 거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야? 그럼 좋은 거네?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의 가치가 담긴 질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학력이 달라. 그러면은 엄마로 대답해야 되나 아빠로 대답해야 되나? 이거 헷갈리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가출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어렸을 때가 도대체 어렸을 때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유치원이고 유치원 초등학생 뭐 이렇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대학생이야. 사람들마다 어렸을 때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5회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또 그치? 그래서 선지를 더 열어둬야 된다. 귀하가 라디오를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미만인데 여기서 잘못된 거는 1년 동안인지 한 달 동안인지 아니면 하루 동안인지 이 기간이 명시가 안 됐죠. 그래서 이 기간이 명시가 안 된 거, 명확하지가 않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뭐뭐 땡땡 야구단 감독 교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그랬는데 찬성, 잘 모름, 반대, 현상 유지. 이건 뭐겠어? 여러분 반대하고 교체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하고 현상 유지하고 하는 건 같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중복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응답지는 상호 배타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응답지가 겹치면 내가 어느 거에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응답지는 겹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호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접법 한번 알아볼까요? 면접법은 여러분들 사람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면접법은 소수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속내, 마음을 알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하고 대상자가 친해지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 친하지도 않은데 내 속내를 말하고 그러면은 미친놈이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친밀감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형성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팍도사, 뭐 힐링캠프 이런 TV 프로그램 있잖아. 여기에서도 뭐 힐링캠프에서는 그 출연자에게 어디가 가장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로 가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출연자들이 막 울고 막 그러잖아. 진솔한 답변을 막 하고 자기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 그런 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무릎팍도사도 처음에는 뭐 딴 얘기 계속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막 깊어지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대중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도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서 이 상대방의 속내를 알아내고 내면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면접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면 소개팅 많이 할 텐데 이것도 면접법입니다. 분위기를 잘 형성해야 돼. 상대방과 공감, 라포를 형성해야 친해진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음식 좋아하냐고 그러면 나도 좋아한다. 나는 파스타 되게 싫어하는데 파스타 뭐 상대 여자가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했냐고 나도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공감해주고 막 고개 끄덕여주고 그럼 친해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법의 장점은 뭐냐면 심층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응답률도 높고 당연히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수는 없잖아. 정확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 면접법은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낮지만 외국인이나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은 할 수가 없지만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질문지법에 비해서는 언어 장벽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해야 되잖아.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뭐 물어보고 싶으면 밥도 좀 사줘야 되고, 시간 좀 내달라고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치?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면접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조사자의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아마추어가 가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상처만 주고 마음을 더 닫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자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면접법은 아무래도 그 조사자가 그 상대방의 그런 응답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편견과 주관 개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한 자료를 얻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연구자의 유연성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연구자가 보다 좋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구조화된 질문, 정해진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 면접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이 방법은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집단의 특성이나 집단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조사 대상 또는 정보 제공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체나 일부 표본을 조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를 통해 모든 조사 대상자로부터 같은 형태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실증정 연구 방법에서 주로 쓰이는 질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간은 나에 비해서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적합하냐? 면접법은 소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간은 나에 비해 응답의 정확성이 높아 가설을 검증하기에 용이하냐? 간은 연구자의 그 주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고는 할 수가 없어. 나가 더 정확성이 높죠. 틀렸습니다. 간은 나에 비해 연구자와 대상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쵸? 친해지고 친밀해야 비밀을 털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나는 가에 비해서 응답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처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질문지 벌써 뿌렸는데 어떻게 대처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반응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에는 면접법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가가 더 유리하다. 나는 가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들지만, 그쵸, 이건 맞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진 않죠. 크진 않다. 이건 틀린 거죠. 연구자가 주관이 질문지에는 들어가지만 그거 할 때 면접법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죠. 질문지법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면접법이 질문지법에 비해서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제 쓰이는 자료 수집 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질문지법하고 면접법 배웠는데 이 두 가지 특징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강에 실험법하고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안녕!